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 슈퍼 서프라이즈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가이던스가 112억 달러, 데이터 센터 매출이 80억 달러. 아, 이거 너무 과하다. 실제로 135억 달러 나왔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3억 달러 나왔어요. 엔비디아도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가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드디어 또 월간 아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시죠? 요새? 아, 네, 요새 뭐 조정 때문에 네. 조정 때문에. 조금 뭐 예상한 조정이긴 한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폭이 깊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네. 네, 가을에 또 이제 반등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오늘 또 촬영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요새 틀면 나와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맞아요. 해주신 이후로 네. 뭔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맞아요. 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정말 놀라운 실적들이 나왔고 그냥 바로 엔비디아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당일날 10% 오르더니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영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 봐라, 드디어 이제 AI 거품 이제 꺼진다, 조심해라,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일단 실적의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 슈퍼 서프라이즈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 나오는 날 이제 전날 이제 잠들면서 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나올까? 왜냐면 그쵸. 부담스러웠어요. 가이던스가 너무 높은 거예요. 가이던스가 얼마나 됐어요? 그때 가이던스가 112억 달러. 112억 달러.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80억 달러 정도로 봤거든요. 이거 너무 과하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분기에 정말 좋을 때가 거의 90억 달러 정도 매출이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까? 이 상황에서. 네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135억 달러 나왔고 네,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3억 달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160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걱정되는 거죠. 이제 가장 놀라운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배율이 이제 PER이 100배, 200배 되니까 어디 가서 엔비디아 주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네. 이 펀더멘털 리스트가 PER 100배, 200짜리 회사를 어떻게 그쵸, 코멘트하기가 그쵸.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포워드 EPS로 PR로 하면 네, 여기 30배대로 떨어졌어요. 30배 갑자기 대로. 엔비디아가 싸졌더라고요. 네. 굉장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PR이 높을 때는 그만큼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PR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두 분기 연속으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엔비디아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수렴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흔한 말로는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 만큼 안 거 아니냐. 좋을 만큼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밸류에이션도 낮아지고 뭐 좀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프라이즈가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요게 HSBC에서 나온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요게 AI 서버 추정치가 또 상향됐습니다. 제가 우리 그 월간 아신에 나와서 네. HBM 향후 성장성이 연평균 성장률이 40%대 정도 40%. 그렇죠. 내가. 트렌드 포스에서 이제 제시한 게 40%였고 지금은 다 100% 이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연초만 해도 HBM이라는 거를 뭔지도 몰랐었고 네네. 그 HBM이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한 40% 정도인데 그때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이게 점점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0%예요. 그렇죠. 그때 애널리스트들은 닷 네. 효과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 올린다. 맞아요. 그 이야기 단내림 효과 하셨거든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AI 서버 이제 추정치로 보면 원래 올해 예상했던 게 한 16만 개 정도로 봤어요. 올해. 근데 지금 20만 개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추정치가 대박인데요. 네. 내년이 원래 22만 대 정도 봤어요. 서버, AI 서버가. 네. 근데 지금 40만 대까지 늘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런 추정치에 대한 근거가 또 있는데 엔비디아 내부에서 나온 이제 자료가 지금 H100이라는 칩이 지금 4나노 공정이거든요. 요게 쇼티지가 엄청 심각해요. 지금 주문하면 40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하고 40주 있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량이 올해 50만 개 정도밖에 못 만들고 있는데 요게 그 병목은 TSMC의 코어스라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쇼티지라서 그런 건데요. 네. 요게 이제
빠른 속도로 좀 해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생산 전망이 150만 대에서 200만 개 정도로. 150에서 200이요? 예, 그러니까 3배네. 3배 이상 늘어나는, 3, 4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AI 서버도 이 정도 늘어나는 게 맞긴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AI 서버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서버예요? 아니면은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서버예요? 뭐 어떤 서버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용 이제 AI 데이터 트레이닝용 서버라고 트레이닝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서버는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CPU 2개에다가 그쵸.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거고, 그게 대당 한 7,500불 정도 해요. 네. 근데 AI 서버 A100이라는 이제 7나노 공정을 쓴 칩을 가지고 만든 서버는 20배가 비싸고요. 그러니까 7,500불 대비해서 20배가 비싸고, 네. 그리고 H100을 가지고 서버를 꾸리면 3, 40배가 비쌉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군요. 칩 한 개 가격이 원래 A100이 1만 달러, 네. 그리고 H100이 한 3만 달러 정도 했는데요. 요새는 물건을 못 구하다 보니까 한 50%씩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A100은 15,000달러, H100은 네, 한 4만 달러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 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딱 언뜻 생각났던 게 그 허니버터 칩이 갑자기 옛날에 그 허니버터 칩 없어가지고 진짜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네 뭐 전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마치 그런 정도의 수준에 어떤 보면 소비자들은 기호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B2B 비즈니스인데 이렇게까지 쇼티지가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잖아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허니버터 칩은 이제 공장을 안 지을까 하다가 지어가지고 많이 풀려버렸고 이제 가격은 이제 누구나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마 이 AI와 관련돼서는 계속 쇼티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 계속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AI를 더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심지어 엔드 디바이스에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지막까지는. 뭐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데이터 트레이닝 이후에 이제 추론 시장으로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네, 이제 그때도 많은 칩이 필요한데 일단은 데이터 센터 트레이닝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피크아웃을 못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좋아지는 요소가 3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은 컴퓨팅 파워,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많아야 모델링인데 되고.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모든 걸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이제 1,00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구현하면 얘가 특이점을 넘기 시작하고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GPU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좋아져요. 자사의 AI 모델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뭐 한 10,000개 넣으니까 한 3만 개 넣으니까 이제는 개선이 미미하더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쵸. 네, 이제 쇼티지가 해결되고 뭐 이제 빅테크 업체들도 이제 안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나 다른 모델링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 그렇죠. 그럴 텐데 아직까지 피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GPU를 갈아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해서 좋아진단 말이에요, AI가. 그리고 그게 결국은 2-3개가 살아남는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우리 인터넷 시대도 그랬었고 모바일 시대도 모바일 시대도 그랬었고 그렇고. 결국은 플랫폼은 메인 2-3개가 살아남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치킨 게임의 무기가 엔비디아 GPU죠. 지금은 GPU가 무기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나도 중요한 쇼티지가 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걸 알겠고요. 그럼 이제 AI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BM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대표님이 HBM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추정치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상황? 네, 맞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또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어요. 또요? 네, 원래는 뭐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40% 이야기하다가 60% 이야기하다가 89%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100% 이상까지 보는 조사 업체들도 있는데 내년 2분기에 나오는 엔비디아 GH200이라는 칩이 또 중요한데요. GH200이요? 네, 지금 H100이라는 칩이 제일 좋은 칩이고 네. 여기에는 최대 80GB의 HBM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GH200 같은 경우는 지금의 HBM3, 그 다음 세대인 HBM3E 5세대 제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용량이 144GB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칩 하나에 그러면 더 이제 메모리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H100이 아니고 네. GH200으로 바뀌는 거는 네. 내년 정도? 내년 2분기에 나옵니다. 내년 이게 이제 2분기. 차세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쓰더라도 그 인텔 CPU를 썼잖아요. 사파이어 네네. 레피즈를 썼잖아요. 네네. 근데 GH200은 자체 설계 칩을 써요. 아. 그러니까 인텔 CPU 안 쓰고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자체 암코어 기반의 자체 설계 칩을 CPU로 쓰고 GPU는 자기들의 그 H200을 쓰는 거죠. 그래서 GH 그레이스 호퍼 그렇군요. 200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 2배가 된다. 거의 70%가 늘어나요. 70%가 그리고 이제 늘어난다는 거네요. 밴드위스라는 거는 기존 HBM3 대비해서 1.5배가 되는 거. 1.5배. 네. 그러니까 그때 비유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네. 1.5배 더 맞습니다. 많아지는 거 맞습니다. 개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HBM과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해와 주셨고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를 바꾸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의 최근 동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약속의 9월이 다가오고 있죠. 약속의 9월 달에 먼저 그렇죠. 얘기했던. 경계현 사장이 이제 공언한 게 우리도 HBM3 양산하겠다라고 한 게 9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나오더라도 9월 말 거의 뭐 9월 마지막 날쯤 돼서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HBM3를 양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HBM3를 양산하면 하나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턴키로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 거를? AMD 걸. 그러니까 지금 TSMC의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되냐면 TSMC는 코버스라고 하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그러니까 자체 파운드리에서 선단 공정을 해주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해서 주잖아요. 대신에 HBM이라는 것만 SK 하이닉스한테 받아서 딱 붙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납품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자기네들 거 HBM3에다가 이 코어스까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삼성의 기술을 iCub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서 우리가 턴키를 해줄게. 그걸 누구한테 제시했냐면 AMD한테. AMD는 지금 이 코어스 캐파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리사수 CEO가 대만에 넘어가가지고 이거 급하게 캐파 확보하러 갔는데 지금 엔비디아 거 줄 것도 없거든요. 네. TSMC가. 지금 캐파를 3배를 증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팹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지금 급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밴더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고객사들한테 줄 거를 땡겨서 엔비디아한테 주는 거예요. 대신에 엔비디아는 급행료를 내죠. 돈을 더 주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은 내가 지금 네. 나도 지금 돈 받는 돈이 많아서 맞아요. 그게 지금 뭐 되게- 돈 싸들고 지금 달라는 애들이 줄 서 있는데 우리가 이게 턴키라고 하면 이제 모르시는 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다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거는 누구, 요거는 누구 네. 아니고 여기서 싹 해서 내가 다 책임져서 여기 껴줄게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HBM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 하는데 HBM은 하이닉스에서 가져서 여기다 끼워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네가 그냥 다 가져와서 해라 이렇게 될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AMD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MI300이라는 칩, MI300X라는 칩이 H100이나 A100을 위협할 수 있으려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치. 지금 이 파운드리를 못 구하니까 아하. 그러니까 다 이거를 딱 삼성이 이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게. 근데 중요한 거는 양산이 삼성이- 아직 안 됐지. 그렇죠. 양산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9월 기다리는 약속의 9월 과연 삼성전자는 HBM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달아주시죠. 네.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그렇죠. 9월달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댓글창에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된다 안 된다. 아마 혈투를 한번 벌어주시고요. 자 이게 AI 반도체 이게 어마어마한 쇼티지가 나고 업계가 지금 지각 변동이 심하고 막 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체감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후공정. 근데 후공정을 이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AVP. 요거는 어떤가요 지금? AVP가 뭐예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전공정 사이클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후공정 중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그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칩을 수직으로 쌓거나 이제 옆으로 인터포즈에다가 병렬로 해서 하거나 연결하거나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AVP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올 초부터 후공정 네, 되게 그렇죠.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후공정 그러면 약간 한국말로 후 뭐야 이랬는데 AVP 그러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어드밴스드 패키징. 패키징. 그렇죠. 어드밴스된 패키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삼성이 이제 이 부분에 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요.
TSMC는 지금 3배 캐파 증설 중이고요. 네. 코버스라는 게 이제 3배 증설 중이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 돈이 없는 회사가 지금 3배 증설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 1분기 기준으로 월 15K, 15,000장 정도의 HBM 캐파가 있는데, 요거를 4분기까지 55만 장까지. 그럼 3배 잠깐만요. 이상. 숫자가 네. 15,000에서 15,000에서 5만으로. 5만으로 거의 3배 이상. 3배 이상 늘리는 거고요. 그거 아마 엔비디아에서 선지급 해준 것 같아요. 투자금을. 네. 그래서 먼저 돈 주고 투자해. 네. 그리고 이제 물건으로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차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네. 이야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아니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야 좀 많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쵸. 우리 지금 적자 나가지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먼저 돈 줄게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최근에 그리고 삼성이 ASML 지분 3조 원어치 팔았잖아요. 네. 네네네 맞아요. 3조 맞아요. 팔았거든요. 그거를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투자하겠다면서요. 와 이게 또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삼성이 기존에 있던 레거시 라인이 그 후공정 라인이 온양하고 천안 팹에 네. 캠퍼스에 있거든요. 네. 거기는 장비들 다 덜어내서 하나 마이크론한테 넘겨요. 그러면 공장이 비잖아요. 네네. 거기를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다 채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AMD나 이런 쪽에 다 턴키로 해줄게. 네. 엔비디아 온양이랑 어디요? 온양이랑 천안요. 천안. 네. 온양이랑 천안. 온양이랑 천안 쪽에 또 이게 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가격이 또 이동을 미치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은 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역시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렇죠. 다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 지역에 아마 네. 뭔가 새로운 공장이 생길 거면은 네네.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죠? 굉장히 고연봉자들이 고급 인력, 그렇죠. 구매력 있는 사람들 좋은 보니까 식당도 많아질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참고하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ASML, EUV 장비죠. 우리 그때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었는데 요거를 팔았다라고 그리고 후공정에 투자한다. 와,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그만큼 전공정은 지금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장 측면에서는 지금 관심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때문에 후공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연초부터. 요즘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시장에서 이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만능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전공정 안 해도 되고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커버하면 칩 성능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무어의 법칙은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전거 네. 바퀴 2개예요. 그러니까 전공정도 개선해야 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전공정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EUV 투자를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EUV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 없다. 원래는 이제 EUV 장비가 뭐 줄을 서서 기다려도 받을 수가 없어서 뭐 전 세계 뭐 30대, 40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한 그렇죠. 장비당 하나에 뭐 2천억, 뭐 더 비싸면 5천억 막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했었고. 근데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를 준 거는 있어요. 이제 TSMC가 원래 선단 공정 뭐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갈 때마다 EUV 장비를 엄청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EUV 장비를 연간 생산하는 대수가 한 40대 정도 되는데 네. 항상 절반은 TSMC가 사가는 물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나노 때는 많이 안 사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5나노에 쓰던 EUV 장비를 3나노로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는, 아끼는구나. 네. 뭐 이제 이제는 이쪽 이제 EUV 투자가 지지부진한가 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돼요.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왜냐면 5나노 지금 어떤 파운드리 수주 자체가요. 좀 한량해요. 그러니까 5나노를 많이 의뢰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모바일 AP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일단은 그렇구나. 이거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하려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세계 독점 업체는 ASML이잖아요. 네네. 근데 ASML을 보면 알잖아요. 실제로 EUV 장비가 안 좋으면. 네. 근데 이 ASML이 지금 플랜 자위트라는 거를 지금 진행 중하고 있어요. 플랜 자위트. 네. 플랜 자위트. 그게 네. 뭐냐면 2026년까지 EUV 장비를 90대 생산하는 목표예요. 202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생산 대수가 40대잖아요. 요거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거죠. 네, 그게 플랜 자위트거든요. 엄청난 그 공장 부지를 짓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ASML 만약에 실제로 수요가 이렇다 그러면.
그리고 그동안 이제 EUV 장비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 했던 회사가 누구냐면 인텔하고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인텔이 지금 EUV 장비는 이제 수급하기에 늦었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이 NA EUV라는 게 있거든요. 하이 NA. 예, 누머리컬 어펙처라고 해서 이제 개구율을 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광 특성을 더 높인 건데 그거는 장비 대수가 4천억이에요. 아. EUV 장비는 2천억인데 이게 4천억짜리거든요. 근데 그 20대를 인텔이 다 미리 선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보수적인 회사가 EUV 장비를 샀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일본에다가 EUV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6조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게임 끝난 거예요. EUV로 가는 거는 이제 방향성인 거고 이게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아주 이제 그런 모바일 업황이 안 좋아서 약간 미세 조정한 거 정도로 봐야지 요거를 과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EUV가 무용하다, 그러니까 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EUV 장비가 그 소수의 업체들로만 집중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던 인텔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도 나도 저것만 있으면 반도체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이게 확산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ASML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헤게머니는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AI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업계의 판도가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SML보다 그래서 BESI 그리고 디스코 이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더 좋아요? 그렇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약간 독점 장비 업체가 이제 네덜란드 베시, 네. 비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베시. BESI. BESI. 네, 베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그 차세대 본딩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는 웨이퍼를 갈아주는 그리고 자르고 갈아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뭐 한미 반도체나 이오 테크닉스가 하는 장비들은 다 디스코가 하는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엄청나게 수혜를 보는 건 맞죠. 그래서 사실 그 회사들 주가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ASML은 약간 좀 지지부진합니다, 주가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 회사가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ASML이 너도 나도 줄을 서서 그런 상황이었다가 줄은 안 선다 혹은 뭐 그리고 개수도 많아진다 그러면은 가격은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EUV는 뭐 무용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EUV 가격도 안 빠지고요. 가격 당연히 안 빠지겠지. 원래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줄 서가지고 이 그렇죠. 사람들만 가져간 거였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TSMC가 만약에 기존에 이제 주문한 거를 취소를 했다 그러면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취소가 건 아니라 아니고. 인도 받기로 한 거를 조금 늦춘 거다. 딜레이시킨 네네. 거거든요. 야, 업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후공정, AVP, 입에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어드밴스드 패키징 부문에서,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그 종목이 이제 한미반도체, 뭐 이 정도였었는데, 그 말고 좀 다른 종목, 덜 알려진 종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좀 주목하는 회사가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성공을 할 경우에 수혜를 보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국내 오삿 업체 중에 유일하게 이제 하나마이크론. 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스에서 그 GPU 칩하고 인터포저를 붙이는 데는 인하우스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인터포저하고 HBM을 붙이거나 아니면 인터포즈하고 밑에 플립칩 BGA라는 기판이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를 붙이는 거는 TC 본딩인데 요거는 대만의 ASE라는 오삿 업체가 하거든요. 지금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네. 한 번만 정리를 네네. 해주시면 네. 뭘 계속 뭘 붙여요? 지금 2.5D 구조가 네. 위에 GPU가 있고, GPU가 있고 HBM 아파트가 있잖아요. DRAM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실리콘 인터포저로 이렇게 밑에 붙이고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플립칩 BGA라는 요게 들어가거든요. 네. 약간 여의도 IFC 몰. IFC 몰. 위에 이제 건물 2개가 있는데 3개 있고 예, 밑에 이렇게 지하로 있는, 연결되죠. 네, 지하 2개 층이 네. 있는 거죠. GPU하고 인터포저 그 붙이는 거는 직접 해요. 삼성. 네. TSMC가? 아니 삼성이? 그렇죠. 삼성도 그렇고 TSMC도 직접 그러니까 하겠죠. 안에서 뭘 붙이는 걸 해야 네네. 되는데 네. 그거는 여기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 공정을 외주를 줘요. 아. 이제 일부 공정을 외주를 주는데 그거를 대만의 ASE가 TSMC에 일부 공정을 외주를 하는데 요 대만의 ASE 같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국내 회사가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 그죠? 국내 오삿 업체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려면 한미 반도체나 적어도 이오 테크닉스 장비는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만 확인하시면 삼성이 잘 되는구나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잘 될지 안 될지 아까 말한 모릅니다. 대로 네. 양산할 수 모르는데.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와 이게 잘 되는 보다 분위기가 좋나 네, 보다 네. 이렇게 대충 알 알 수 수도 있긴 있죠. 네. 하겠지만 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수혜를 네.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오삿 업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한 회사가 이제 뭐 작은 면이나 기술 면에서 이제 유일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회사 이제 미코라는 회사는 세라믹 부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지주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자회사 중에 코미코라는 회사도 있고. 네. 그래서 미코라는 회사는 최근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다 뭐 두세 배씩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TSV라고 해서 실리콘에 그 웨이퍼에다 구멍 뚫는 거, 식각으로. TSV 장비하고 그리고 붙이는 본딩 장비잖아요. 그러면 TSV 장비는 결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주로 할 거고, 그죠? 그리고 본딩 장비는 한미 반도체가 많이 하죠. 네네. 배시도 물론 하고. 근데 이제 본딩 장비 쪽에서 보면 이 본딩 장비가 열을 순식간에 500도 올렸다가 순식간에 낮춰줘야 돼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세라믹이 열 팽창, 그죠? 확 이게 열 수축 팽창이 일어나면 내구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소모품이 빨리 상해요. 그게 펄스 히트라는 거거든요. 펄스 히트라는 부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기존에는 일본 회사가 납품을 해요. 이거를. 그런데 뭐 지금 전방 시장이 보통 웬만한 회사들 두세 배씩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부품 회사들, 소재 회사들 특징 아시겠지만 캐파 증설 안 해주거든요. 우리 전방 시장이 두세 배 늘어나니까 야 니네 부품도 두세 배 늘려줘 그러면 안 해요. 최대치가 한 20% 정도 캐파 증설해주고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10년 정도의 거래 관계. 와 우리가 신뢰가 있다. 그러면 맥시멈이 40%예요. 아. 예, 일본에 이제 왜냐면은 증설을 해준다고 했다가 네. 안 가져가면 어떡해. 뭐 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 기업들은 그죠. 일단 하는 거죠. 일단 다리가 멀쩡한지 아닌지 돌다리는 안 두들겨 보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미코가 이제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펄스 히터 쪽에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미코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 벤더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다 지금 걸쳐가 있고요. 아직 뭐 승인이 정확하게는 아직 판가름 나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국산화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를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 식각 쪽에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사이클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식각. 네. 그 낸드 플래시나 이런 쪽에 그러면서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소모품이 확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TCK라는 회사가 한 10배가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식각 장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이 빨리 상하니까 이쪽에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건데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딱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 미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투자도 잘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허들은 있지만 있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쪽에 다 인발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배시라는 회사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딩 독점한다는 회사 거기에도 배시. 납품을 합니다. 아하. 네, 거기에도 그렇군요. 부품을 납품해요. 그러니까 본딩 쪽 벤더 쪽에서는 부품을 다 납품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또 지금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이 있어요. 부품은. 그래 비포 마켓은 장비 회사에 파는 거. 네. 애프터 마켓은 장비를 사서 돌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약간 사는 거. 그러니까 아하. 우리 프린터 보면 정품하고 그 정품 프린터에, 카트리지는 네네.
그 아, 프린터 회사에 카트리지? 사는 거, 그죠? 네네네, 그쵸.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따로 이제 별도로 AS용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AS용으로 사는 게 애프터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미코는 비포하고 애프터 다 열려 있어요.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장이 저도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이제 HBM이 뭐야 하던 상황에서 점점 이제 시장에 대한 규모나 이런 성격이나 이게 스터디가 되면서 가격에도 많이 반영돼 주가도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저게 다 깔리고 성장하고 나면은 딱 소모품 많이 갖다 쓰겠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야 프린터기 다 갖다 쓰면 그렇죠. 어차피 그 카트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가 그 AI와 관련된 관심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AI가 만드는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